안녕하세요. 11월 11일 매식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기업은행 채용 공고 관련된 영상 올렸는데 다 보셨나요? 다 보시고 이제 자소서 나오면 빨리 우리 스피드하게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대부분 일반 기업들은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을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문항 분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안 한 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업은행만큼은 어떻게 보면 은준생들이던 아니면 일반 기업을 준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던 뭐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하시는 분들이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 하반기 채용 중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빼빼로 데이네요. 뭐 별로 상관없는 날이죠. 자, 오늘 첫 질문부터 볼게요. 야, GS 리테일 홈쇼핑 합병. 와, 온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 탄생했다네요. 자, 봅시다.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한답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 슈퍼마켓, 물류창고 등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GS 리테일과 모바일 커머스의 강점을 가진 GS 홈쇼핑이 합병이 완료되면 온 오프라인 채널이 결합한 초대형 유통 기업으로 변신을 꾀한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금융권을 여러분 준비해도 이러한 이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기업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거대한 공룡 둘이서 지금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유통업에 지원할 친구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잘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유통의 경쟁사들이 어디인가, 그 경쟁사들이 지금 이 합병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합병을 한 GS는 어떠한 강점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꾸준하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금융권에서 지금 금융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언젠간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온 오프라인. 지금 온 오프라인을 잘 믹스하기 위해서 지금 지점 패스를 하고 모바일로 지금 다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건 뭐 넘어가고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합병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와, 내년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래요. 자, GS 리테일 지금 뭐 지원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홈쇼핑 지원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곳을 지원하더라도 굉장히 유통에서는 알짜배기다. 매출의 기준을 보면 GS 리테일이 좀 더 많죠, 당연히. 하지만 GS 홈쇼핑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믹스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들을 보면 될 것 같고, GS 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양사가 가진 구매력, 바잉 파워와 판매력, 세일즈 파워를 극대화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에서 각기 다른 핵심 역량을 가진 두 회사가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니까 각자가 회사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각자가 가진 장점을 그대로 지금 놔두기보다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장단점들을 보완해서 훨씬 더 좋은 어떤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면을 보고 우리는 여기 나왔죠. 중요한 거. 바잉 파워, 세일즈 파워. 이거는요. 비단 유통회사뿐만 아닙니다. 지금 어느 기업, 금융권도 이러한 그 두 가지 바잉 파워와 세일즈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온오프 간 시너지를 기대한다. 편의점 GS 등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15,000개 이상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GS 리테일의 강점은 점포망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홈쇼핑은 뭐예요? 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모바일 쇼핑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시너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업계 자산 규모로는 롯데쇼핑 33조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GS 리테일은 이번 합병을 통해 선두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체급을 키웠다는 거고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쫙 보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권만 올인한다. 물론 좋지만 이러한 우리가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이 GS라는 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미래 지향 쪽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겠구나. 유통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어떠한 상품들을 개발하는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와 뭐 다양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이 질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을 들어가면서요. 여러분들 은행권을 준비하셨다면 새로운 무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직무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권을 굉장히 희망했더라도
진짜 희망하면은 은행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케이스에는 그 다음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이 기사를 읽고 넘어갔고요. 오늘은 10분을 좀 넘게 할 거예요. 오늘은 몇 분에 끊어볼까요? 15분. 오케이, 15분 목표. 자, 은행 창구 거래 사라지는데 대출 갈아탈 때는 아직 점포를 보세요. 아, 이게 웬 말인가요? 모바일 시장에 지금 모바일을 선도하고 있는데 대출을 갈아탈 때는 아직 점포를 오라고 한대요. 자, 코로나19 이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돈을 붙이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그럼 뭐야? 다 모바일로 한다는 거지. 이제 이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국민의힘 여기에 보시고요. 아무튼 비대면 거래 모바일 뱅킹 성장이 눈에 띈다는 거고요.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 고전적인 비대면 거래 방식은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서 ATM 거래 건수, 텔레뱅킹 다 어떻게 되고 있다? 하향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유일하게 인터넷, 텔레뱅킹, ATM 이용 건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 의원은 은행 영업점, ATM 등을 줄일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노인을 비롯한 금융 소외계층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분들은 계속 어떤 걸 걱정하는 거냐면 은행이 영리적이고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비대면 시장이 지금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60대 이상 금융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고령층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은행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배려를 좀 해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좀 더 마련하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고 틀리는지 아니지만 사회적인 측면,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기업의 그 운영을 하는 면에 봤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다는 거죠. 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대출에서 더 낮은 금리를 주는 대출로 갈아타는 이런 것들 대환 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이 내가 예를 들어서 4%짜리 받았어. 근데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는 조금 더 낮게 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4% 받았던 고객이 2%를 받을 수 있으면 대환 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환 대출을 할 때는 여전히 대면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이 지금 발전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나오죠 바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업계 관행이나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이거는 금융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모든 산업의 구조, 기업의 조직적인 시스템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고객이 좀 더 쉽게 조건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 대환 대출은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대환 대출이란 아까 설명했죠. A은행에서 대출 받았지만 B은행에 이렇게 한다. 현재 다른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고객이 직접 은행 지점이나 주민센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생각한다기보다 양측의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면접이나 아니면 사고의 폭을 좀 기르기 위해서. 왜냐면 무조건 일방향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의 그 생각들이 편협하게 갇혀요. 이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뭐예요? 이러한 제도적 금융소외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되게 작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비대면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하기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할 때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은행 유니폼 없앤다. 우와. 영어닉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은행에서 영어닉님 부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김대리, 김과장, 자, 찰리? 찰리기? 뭐 이렇게 그 되게 웃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직 그 문화 측면으로 좀 정착이 되면 굉장히 유연한 좀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아직까지. 예. 하나은행이 최근 유니폼을 없애고 근무복장 자유라. 지성교 하나은행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띄운 글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부터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유니폼 근무 복장 자유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성규 행장님이 얘기한 자 혁신이 중요한데 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 환경부터 그러한 혁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그 직원들이 공간, 그 혁신적인 공간에서 매일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옛날식으로 뭔가를 고수하기보다 근무 복장 자율화를 토대로 해서 직원들의 어떠한 개성을 살려주고 그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뭐 캐릭터를 만들어준다는 게 뭐 연예인처럼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 이 체크를 입고 있으면 뭐 오늘 뭐야 뭐라고 그래야 되지? 김 과장님 오늘 뭐 그냥 유니폼이 아니라 이 체크 굉장히 좋으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런 거 구입하셨어요? 구매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거 이쁜 거 사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영업적인 측면에서 붙이기도 쉽고 고객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옷을 잘 입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액세서리를 뭐 과도하게 하지 않겠지만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아무튼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 자율 속에서 뭐예요? 직원들 스스로도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자그마한 혁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요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미 자율 복장을 시행하고 있대요. 앞서 하나은행은 딱딱한 직급 대신 영어 닉네임 그래서 수평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면 좋죠. 하나은행장 행장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뭐예요? 글로컬 글로컬이라고 부른대요. 일본 자기소개 하나은행 이번에 가서 할 때 여러분들의 영어 닉네임 하나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저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구장창 나옵니다. 가계대출 문제 계속 나오죠. 자, 15분 되려면 조금 남았죠. 은행들 신용대출 이어 속도 조절, 하나은행도 대출 한도 임박.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출에 대해서 지금 쪼이고 있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연말을 앞두고 내부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신규 대출이나 주택보증 금융상품을 잠정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 상향을 제한한다. 이거 계속 한 사람들은 이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쵸? 하나은행은 나오면 뭐예요? 하나은행의 관심 포인트니까 하나은행 면접관 사람들은 이러한 상품명 하나 정도는 외우면 좋다. 왜? 이게 로열티나 답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품명을 안다고 해서 로열티가 아니라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예요? MCI라든가 MCG 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품명 같은 경우를 알고 있다고 하고 그 내용이 뭔가 안다면 다른 지원자들과는 약간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MCI나 MCG 대출을 이용하면 돈을 빌리려는 집주인이 소액 임대차 보증금만큼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대출이 중단이 되면 뭐예요?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 정해둔 한도 수준이 임박했다고 됐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렇게 마찬가지여서 아무튼 지금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냐면요. 제2금융권 대출도 많이 하고요. 외국기업에서 대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1금융권에 입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1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지만 대출은 타은행에서 받거나 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업무에 있어서 내가 관심인 거죠. 내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은행 직원이기 이전에 한 고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을 알려면 그만큼 관련된 상품들이나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취업을 여러분들이 해서도 은행원이라는 포지션, 증권사라는 포지션, 뭐 보험사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결국 금융이라는 것들은 내가 계속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재테크,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대출이 어딜까, 나한테 좀 더 좋은 상품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알아가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매식경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끊는 거는 15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기사가 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1월 11일 주변 지인분들한테 빼빼로도 많이 주시고요. 저한테도 빼빼로 주세요 좀.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남아있는 기업들 최선을 다해봅시다. 꼭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반 기업 그 다음에 일반 면접 관련된 내용들 제가 굉장히 이제부터는 좀 심도 있고 함께 그렇게 다뤄보고 싶으니까요. 항상 지치지 말고 지친 사람들은 댓글 남겨요. 지치지 않게 제가 따끔한 얘기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